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문화상지썰 주제는 블랙홀이에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별자리 벗어나서 블랙홀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게요. 자, 우선 블랙홀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하죠. 1921년에 노벨상을 탔는데 광전 효과를 탔어요. 광전 효과가 아니고 그 아인슈타인의 그 장방정식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G 뮤뉴 더하기 람다 G 뮤뉴는 카파 T 뮤뉴. 여기서 G 뮤뉴를 아인슈타인 벡터라고 하는데 이게 R 뮤뉴 빼기 2분의 1 R G 뮤뉴. 그래서 R 뮤뉴가 리치 공률 텐서고 그 다음에 스칼라 커버처가 R이고 G 뮤뉴는 매트릭 텐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 뮤뉴는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V를 거꾸로 한 것 같은 요건 이제 람다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주 상수라고 해요. 그리고 카파는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 상수라고 해가지고 그 유천의 중력 상수 지하고 뭐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 이거를 발표했을 때 그 우주 상수 람다는 0으로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우주가 되게 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허블이 이제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뭐 이렇게 우리로부터 멀어지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더 자세하게 오늘날은 우주가 가속해서 팽창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주 상수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우주 상수를 이제 살려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아인슈타인 이전부터도 뭐 사실 중력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천체가 예측이 됐었거든요. 먼저 존 미첼, 이 사람은 초상화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피에로 시몽 라플라스 후작, 네, 후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블랙홀이라고 뭐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하여튼 중력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빛이 못 빠져나간다. 그런 천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카를 슈바르트실트라는 사람이 그 장 방정식을 풀어요. 대단하죠. 아인슈타인도 못 풀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블랙홀이 정지해 있고 그런 아주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푸는 방법을 그 발견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발견한 그 장소가 전쟁 중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전쟁 중에 또 그 천포창이라고 하는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도 풀기 어려워했던 그 자기가 만든 장 방정식인데 그거를 풀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리치 핑켈슈타인 이 사람은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 영역으로 해석을 해요. 예.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블랙홀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예, 제일 처음 발견된 게 100조짜리 X1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홀은 안 보이고 이게 그 블랙홀 이중성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로부터 한 7,000광년 정도 거리에 있고, 이 별 자체는 태양 질량의 한 21.2배, 그리고 여기서 0.2AU 떨어진 곳에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0.2AU면은 태양에서 수성까지의 거리보다도 작죠. 자, 그 다음에 공수자리 A 스타 블랙홀, 밝고 아주 매우 컴팩트한 그런 전파원인데, 우리 은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한 27,000광년 거리, 그리고 크기는 태양 질량의 430만 배. 대단하죠. 개요는 여기까지고,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별이 이제 합성을 못하고, 핵 합성을 못하고 이제 점점 이제 찌그러지다 보면은 그 이제 전자가 한 곳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브라흐마니안 찬드라세카르라는 사람이 전자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전자는 페르미온이에요. 페르미온. 전자는 페르미온.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별이 더 줄어드는 게 브레이크 걸린다 이거죠. 물론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태양 질량의 한 1.4배, 그게 바로 이제 그 전자 그 축태 압력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거기까지만 백색외성이고, 그 이후에는 뭐 찬드라세카르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이고, 그건 그렇고, 이 사람 198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도 이걸로 타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몰랐는데, 양성자도 이런 그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도 페르미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성자가 페르미온이 돼가지고, 그 별이 이제 압축이 될 때 또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 톨먼,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고 하는데, 톨먼, 리처드 체이스 톨먼, 그 다음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조지 마이클 볼코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톨먼,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고 하는데, 뭐 줄여서 TOV 한계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 질량이 한 40배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전자 축태 압력으로는 줄어드는 거를 못 막지만, 중성자 축태 압력으로는 또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막히면은 중성자 별인 거고, 만일에 그거보다도 더 별이 크다 그러면은 중성자 축태 압력으로도 별의 수축을 못 막아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완전히 그냥 확 줄어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슈바르트실트 블랙홀이라는 게 결국은 그 제자리
정지에 있는 거잖아요. 정지. 그러니까 슈바르트실트 블랙홀이 가운동량 0, 그리고 전하량도 0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로이 패트릭 커라는 사람이 회전하는 블랙홀, 그러니까 가운동량이 0이 아닌 그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또 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정지에 있는데 전하는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라이스너 노르스트램 그 블랙홀이라고 해가지고 풀게 됐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하고 전하도 가지면 커 뉴먼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랙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 뉴먼, 이거는 이제 여기 에즈라 스리어드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풀게 된 거죠. 그래서 블랙홀은 그러니까 가군동량, 전하량, 그리고 여기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그 질량, 그 이 세 개만 가지고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개가 같으면은 그냥 동일한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모 정리, 노 헤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다 그러거든요. 노 헤어 정리라고 하는데, 참나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머리카락이 없다니까. 제 머리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특이점, 그러니까 로저 펜로즈하고, 이 사람은 2020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그 다음에 스티븐 윌리엄 호킹, 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둘이 그 블랙홀 이제 사건의 지평선 안에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고, 특히 이제 호킹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이 뭐 우리는 뭐든 빨아들이는 걸로 알지만 호킹 복사라고 해가지고 그 조금씩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고, 자, 그 다음으로는 블랙홀 연력학으로 그 연력학에 이제 그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맥스웰 바딘, 그 다음에 제이콥 데이비드 베켄슈타인, 그 다음에 브랜든 카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홀 연력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블랙홀 연력학에 따르면은 질량은 에너지에 해당되고, 뭐 면적이 엔트로피에 해당되고, 표면 중력이 온도에 해당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있죠. 그거를 블랙홀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0법칙이라는 거는 원래 연력학에서 0법칙이라고 하면은 온도를 정의하는 법칙인데, 여기서는 뭐 정지에 있는 블랙홀이 표면 중력이 일정하다, 그걸로 한 거고, 그다음 연력학 제 1법칙은 원래는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블랙홀에서 이제 에너지가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면적이 엔트로피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면적의 변화, 그다음에 가운동량의 변화, 전하량의 변화, 뭐 그런 거에서 결정된다고 했고, 이제 그다음 이제 제2법칙이 엔트로피는 그 감소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블랙홀의 그 면적은 그 증가한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호킹에 의해서 사실은 조금씩 감소하는 게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블랙홀 연력학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제3법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력학에서는 0켈빈인 열원은 없다. 그게 제3법칙인데 그렇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극단적인 블랙홀의 경우에는 이 엔트로피가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랙홀 연력학이 좀 아주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자, 블랙홀 역사는 이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블랙홀의 속성 및 구조. 예. 그러니까 그 탈출 속력이라는 것이 루트 R분의 GM, EGM으로 주어지는데, 만일에 이때 탈출 속력이 그 빛의 속력과 같다라고 해서 해보면은 C제곱분의 EGM 이런 게 나오죠. 요게 바로 슈발트 실츠 반지름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있으면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보면은 그 항성 질량 블랙홀,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이 한 2배에서 한 150배 정도. 얘네들은 사건의 지평선 반지름이 한 30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초대 질량 블랙홀,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100만 배에서 한 10억 배 정도. 얘네들은 반지름이 0.001 AU에서 400 AU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뭐 그 외에도 초거대 질량 블랙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간 질량 블랙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 중간 질량 블랙홀은 많이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블랙홀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주 그 빅뱅 초기에 그 별이 생기지 않았어도 그 밀도가 너무 크니까 그걸로 인해서 블랙홀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마이크로 블랙홀은 다 호킹 복사로 증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다음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고,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블랙홀이 회전하지 않을 때고, 블랙홀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하게 되면은 특이점이 저런 점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띠 모양이 돼요. 띠 모양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이고, 그 외부로 뭐 좀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이런 영역들이 생겨요. 이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에르고스피어라고 해요. 그래서 에르고스피어라고 해서 만일에 이 안으로 그 뭘 집어 넣는다. 그러면 이제 나올 텐데, 나오면서 속도가 거의 20%가량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펜로즈 가정이라고 하는데, 펜로즈는 그 로저 펜로즈, 그 노벨상을 탔던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제안한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블랙홀이 발전소처럼 쓰이게 될 그런 날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날이 오긴 할까?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속성 및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홀의 이제 상상도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가 그 마치 이렇게 움푹 올라와가지고 뒤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들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이게 바로, 이쪽 부분이 바로 그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이고, 그 다음에 요 한가운데에 그 특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착 원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블랙홀 주위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의 이제 광자 구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다른 그 상황에서 블랙홀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시 또 똑같이 이렇게 그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저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그 특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광자구가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광착 원반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앞에서 보였던 게, 앞에서 안 나타났던 상대론적인 Z, 그러니까 그 빛의 속력에 가깝게 그 발사되는 상대론적 Z가 여기서는 보이죠. 그리고 뭐 in a most stable orbit,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가장 안쪽에 안정된 궤도가 보이고 나타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결국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예, 태양 질량의 한 40배 이상인데, 그럼 얘가 그러니까 이 중력으로 이렇게 줄어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별에서 핵융합 반응 일어나가지고 이게 안 줄어드는 건데, 근데 이 핵융합 반응이 이제 연료가 없어. 그러면 이제 결국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줄어들기 전에 그 외곽의 그 가스를 우주 공간으로 확 그 털어내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가 한 태양 질량의 5배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중성자 축체 압력을 이제 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블랙홀로 바뀐 다음에 뭐 이제 온도가 뭐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8파이 GMKB분의 H바 C의 세제곱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일에 질량이 태양 질량하고 같으면은 그때 온도가 62 나노켈빈이에요. 나노켈빈. 10의 마이너스 9승 켈빈. 엄청 낮죠. 그러니까 아직 우주가 뜨겁기 때문에 블랙홀이 증발할 일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태양 질량 정도를 갖는 블랙홀들이 아직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빅 프리즈, 그러니까 우주가 완전히 식어갈 때쯤, 그때 가면 이제 블랙홀도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관찰한 걸 보면은 EHT로 이제 관찰을 했는데, EHT는
그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로 이제 우선 제일 처음 관찰한 게 M87 블랙홀을 먼저 관찰했죠. M87이 거리가 5,300만 광년 떨어지는 곳에 있는 거고, 그렇지만 뭐 한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 은하보다는 이 월등히 커요. 뭐 태양 질량의 거의 65억 배. 그래서 되게 난폭한 그 블랙홀이라서 뭐 활발하게 별들을 삼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선 그 지구 곳곳에 있는 그 6개의, 아니 6개냐 7개냐 7개의 그 망원경으로 먼저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있는 망원경들, 아타카마 남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스페인 그 남쪽에 있는 걸로, 그리고 남극에 있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봤고, M87 블랙홀을 이제 관찰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여기 그린란드에 있는 망원경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그 아리조나 그 주립대에 있는 거, 이런 망원경도 이제 추가해서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중력파로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로 관찰된 중력파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그 태양 질량의 36배 되는 거하고, 그리고 30배 되는 거하고 꽝 해가지고 태양 질량의 63배, 그러면은 나머지 3배는 이제 중력파로 방출이 된 거죠. 그래서 중력파로 방출이 되는데, 하나는 그 워싱턴 햄포드에 있고, 또 하나는 루이지아나 리빙스턴에 있거든요. 그래서 둘에서 공통적으로 관측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약 15억 년 전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 15억 년 동안 이제 중력파로 생겨난 신호가 날아가지고 와서 관찰이 된 거죠. 네, 아이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블랙홀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아인슈타인의 그 또 다른 예측인 중력파 얘기도 결국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음은 중력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빠박스맨 물화생지 썰,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